저기 권한 갖고 계시죠? 화면 공유하는 거. 네, 예. 화면 보이나요? 화면 지금 떴나요? 예, 예.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장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이지 파이프라인하고 그다음에 터널하고 세이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 제가 컨설팅을 1월 달부터 하고 있는 엑스바디에서 직접 제가 설계를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실사례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퍼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연 우리는 그 퍼널 설계라는 거는 왜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잠깐 돌이켜 보면은, 그 온라인 B2C든지 아니면 B2B든지 간에 그 첫 방문자가 방문을 해가지고 구매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과정을 측정이 가능한 단위로 나누는 것.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단계별로 유입을 하고 이탈하고 전환하는 걸 측정하고, 또 단계별 이탈을 줄이고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퍼널을 이야기하면서 구매 여정, 그 다음에 비즈니스 퍼널, 그 다음에 마케팅 퍼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제가 한번 그때 쭉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유입되는 단계에서부터 전환 단계까지를 각각 회사의 그 비즈니스별로,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이제 결국 비즈니스의 성격 또 유형에 따라서 사실 이 퍼널 설계는 다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서 봤을 때 나오는 그런 퍼널 이론들이 실질적으로 내 비즈니스에 적용할 때는 안 맞을 확률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중심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바디에서 제가 설계한 퍼널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퍼널이 탑 퍼널하고 미들 퍼널, 버텀업 퍼널로 해서 크게는 이런 단계로 퍼널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리드가 있고, 마켓 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켓 억셉트 리드가 있고, 마켓 퀄리피 리드, 마켓 자격을 갖춘 리드로 육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SLL은 세일즈를 억셉트한 리드와 그 다음에 세일즈 자격을 갖춘 리드로까지 육성을 해서 이 단계에서 이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형태로 퍼널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설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걸 보여드릴 건데, 이러한 걸 설계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설계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고객의 구매적인 여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고객이 여기는 이제 B2B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된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B2C와 B2B의 큰 차이는 뭐냐 하면은, B2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처음 브랜딩에 접속을 해서 그 최종 결제까지가 온라인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하나의 퍼널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해서 B2B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런 디지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그러니까 그 영업 담당자나 아니면 뭐 TM 담당자 같이 이렇게 디지털 단계와 대면 단계들이 연결되는 고려들이 같이 퍼널에 설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쪽에는 이제 B2B 형태의 퍼널을 설계를 한 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구매 여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지, 흥미, 관심, 고려, 의도, 평가, 구매라는 단계, 그리고 재구매라는 단계로 고객 구매 여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 퍼널을 크게 저희가 이제 인식하는 부분점으로 인지, 흥미 단계를 탑 퍼널로 했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의도, 평가하는 단계를 미들 퍼널로 봤고, 그 다음에 구매 단계에 있는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버텀업 퍼널로 보는 형태로 했고, 그래서 거기서 마케팅적인 부분은 이제 과제는 리드를 생성하는 과제, 그 다음에 육성하는 과제, 그 다음에 육성된 리드를 영업으로 넘어가게 하는 순간, 그 이제 MQL 단계가 되면 영업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업에서는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영업 단계들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되는 단계까지의 퍼널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규정한 게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최초의 방문한 자를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서 리드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리드를 유입된 리드를 생성하고 여기서 이탈한 고객들에게 리타게팅을 통해서 재방문을 통해서 리드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리드들을 마케팅 리드로 육성하는 단계를 가는데, 마케팅 리드 1단계, 마케팅 억셉트 리드로 2단계까지 해서 이렇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리드를 생성하는데, 이 단계를 통해서 고객이 마케팅적으로 관심 있는 고객과 그렇지 않는 고객들을 구분해내고, 또 관심 있는 고객들을 관심 분야별로 리스트를 쪼개는 과정을 통해서 쪼개진 리스트별로 맞춤화된 2단계, 3단계의 고객을 육성하는 단계를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MQL이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육성된 고객을 회사 내부적으로 정리된 마케팅 자격을 갖춘 리드라고 측정된 거에 트리거가 발생이 되면은 자동으로 영업 담당자에게 메일이 날아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리드가 되면 영업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MQL 단계부터 시작해서 바로 영업 담당자가 그 다음부터의 세일즈 파이프라인으로 하는 업무 자체를 수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리더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인바운드로 들어와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육성한 고객이 들어왔을 때의 인바운드 콜이라고 보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나 기타 이런 활동을 해서 다이렉트 전화 온 경우도 바로 이 MQL 단계로 봐요.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바로 진행되는 거고, 내부 육성을 통해서 영업 담당자한테 넘어가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사실은 이제 MQL부터 스타트해서 세일즈 파이프라인으로서 담당자별로 이제 그 단계를 거쳐나가는 관계를 설정을 했고요. 이러한 단계를 갈 때는 고객을 이제 이렇게 ABCD 관리를 통해 가지고 단계들을 관리를 해 나가도록 됩니다. 그래서 대면 영업을 진행하고 예산 확정 및 구매 결정자를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서 클로징하는 단계까지가 이렇게 디지털 단계부터 시작해서 영업 단계까지 전체적인 퍼널 자체가 마케팅 자동화로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허브스팟을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마케팅 자동화하고 영업 자동화, CRM까지가 다 연결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 부분을 이제 제가 가서 전체적으로 업무 분석을 하고 그다음 각 담당자별로 업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나 프로세스를 다 정의해서 지금 이제 설계가 1단계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런 설계 단계별로 진행하는 걸로 보게 되면은 크게 전체를 이제 보면은 그 세일즈 퍼널과 세일즈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은 이제 마케팅 퍼널로 보는 거고요. 인지 흥미 단계, 관심 단계까지 만들어내는 것, 즉 리드 단계에서 마케팅 어셉트 리드까지 단계를 우리 부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MQL 단계로 가는 역할과 SQL로 가는 역할로 두 개로 나눠서 그 조직을 나눴고 그 담당별로 역할들을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QL 담당 마케팅 담당에서는 신규 리드를 유입을 만들어내고 리드를 생성하고 리드를 육성해서 그 리드들을 MQL로 보내는 것까지 역할들이 마케팅 퍼널에서 마케팅 담당자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수행하는 부분들은 리드 단계에서 리드를 생성하고 이런 게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리드를 생성하게 되면 감사 페이지부터 해서 자동 이메일이 가게 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타게팅을 하고 A/B 테스트를 하고, 또 리드를 효과적으로 생성하게 하는 오퍼를 설계하고 리드 캡처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주요 활동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리드를 가지고 1단계 육성하는 단계는 바로 이제 육성에 따라서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1단계 육성이 끝나면 2단계 육성까지도 연결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고, 이런 육성 과정에서는 스코어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의 어떤 관심사라든가 고객의 관여도 같은 경우로 측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정보들은 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지고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거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MQL 단계로 정보가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담당자별로 주요 이제 카테고리별로 저희 담당자가 나눠져 있어요. 담당자가 나눠져 있는데 뭐 병원 의원 쪽 담당자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또 하나가 카테고리가 뭐냐면 피트니스나 필라테스 같은 이런 쪽하고 학교 쪽, 공공기관 쪽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그 해외 쪽 이런 식으로 지금 담당자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은 바로 MQL 단계의 정보들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세일즈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고객 관리를 하고 클로징으로 가는 단계들에 대한 활동들을 수행을 하는데, 그
단계별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들로 나누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전화를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처음에 방문 계획을 잡는다든가 제품의 데모 시연을 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고객이 뭐 구매 시점이나 예산이나 담당자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하고 크로징을 넘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SQL이라는 건 실제로 계약을 해서 이달 내 크로징 하든 분기 내 크로징을 하든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크로징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단계를 진행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허브스팟을 가지고 이렇게 다 설계가 다 이루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업무들이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세일즈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앞에 보신 것처럼 마케팅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MQL이라고 그랬죠. 마케팅 퀄리피드 리드를 만들어내는 앞쪽에 퍼널, 마케팅 퍼널 단계와 그 다음에 세일즈 파이프라인 단계가 있는데, 사실 이제 회사에서 수익을 발생되고 당장 매출로 이어지는 단계에는 이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얼마만큼 단단하게 구성을 하느냐, 이게 먼저 사실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생성하는 고객들이 만들어지지만 이미 생성되어 있는 고객 리드를 크로징으로 끌고 가기 위한 세일즈 파이프라인이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리드가 많더라도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 이게 제가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MQL을 고객 구매 정도 보면 이제 여기서 MQL 단계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세일즈 파이프라인은 고려 단계고 평가 결정 단계에서 구매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이탈하는 단계, 보류되는 단계로 해서 단계를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 세일즈 퍼널 같은 경우는 MQL, SLL, 그 다음에 SQL, SRL은 리젝트 된 거라서 빠져나간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단계를 나누었고, 거기 따라 활동 목표들은 뭐냐, 처음에는 뭐 통화하고 정보를 발송하는 거, 미팅을 잡고 제품 데모를 시연하는 거, 그 다음에 육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계산서를 발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리텐션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중요한 활동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허브스팟으로 관리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고객 구매 요정이라는 게 있고 비즈니스 퍼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일즈 파이프라인이, 이게 전체가 하나의 세일즈 파이프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일즈 파이프라인에는 첫 번째 아까 MQL 오게 되면 첫 번째가 거래처가 형성이 되죠. 거래처가 만들어지고 그 거래처에 대한 담당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담당들이 이제 결국 컨택이 되는 거고, 결국 실제로 딜이라는 건 뭐냐, 이 컴퍼니와 관련해 가지고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것들 자체를 딜로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딜들이 각각 단계별로, 단계를 뭐냐면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단계별로 현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이 고객은 어떤 단계에 있는 거냐라는 것들, 고객의 구매 여정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화되어 있는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수행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단계에 필요한 것들은 첫째 뭐냐면 이 거래처 같은 경우 관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CRM의 기본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CRM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 영업의 이 퍼널 단계 부분에서 스테이지별로 관리하는 것, 현재 딜에 대한, 거래가 진행되는 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거래 상황에 대한 거를 담당자가 관리하고 미팅하거나 통화하거나 자료를 보내주거나 모든 활동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은 뭐냐, SFA, 세일즈 포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영업의 실시간 영업 관련된 활동들이 다 관련돼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기능들이 바로 세일즈 포스 오토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담당자별로 자료를 보내고 피드백하고 하는 것들을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업무들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켜서 수작업을 하는 작업을 최소화시키는 것들, 메일 보내는 것부터 해서 자료 보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피드백하는 같은 경우는 이 단계 자체를 중요한 것들을 워크플로우로 자동화시키는 이런 세 가지 업무 자체가 바로 허브스팟 자체에서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앞쪽에 있었던 MQL 단계에서 하는 역할과 전혀 담당자가 주요 그 목표 자체와 활동의 계획과 이제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획득된 고객의 어떤 리드가 크로징이 되도록 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세일즈 파이프라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일즈 파이프라인에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일즈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뭐냐? 결국 영업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영업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정의하는 거고, 잠재 고객이 이런 단계, 스테이지별로 거치면서 구체적 행동에 따른 단계별로 영업 프로세스를 시각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시킴으로 해서 좋은 점은 뭐냐?
이런 거는 그러니까 판매자가 내가 판매하는 계획이 아니라 결국은 목표는 뭐냐면 고객이 뭔가 움직이게 만들고 고객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객의 구매 여정을 기반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구매자의 여정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져서 아까 우리 위에 구매 여정들을 정리를 한 걸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여정이라는 거는 각각 제품별, 회사의 서비스별, 그다음에 뭐 타겟 시장별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계들은 회사별로 잘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담당자에게는 뭐냐면 잠재 고객이 영업 프로세스의 어떤 단계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홉스팟에서 딱 딜을 딱 봤을 때 딜이 단계별로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딜은 현재 언제 컨택을 했고 얼마나 컨택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파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 딜은 성격이 뭐야 이러면 이 딜은 현재 어떤 단계에 스테이지가 두 번째 스테이지에 있고 그다음 고객하고 어떤 미팅과 어떤 걸 해서 현재 어떤 단계에 있고 이런 걸 담당자들은 거래처별로 명확하게 현재 이 스테이지별로 고객과의 관계, 현재 담당자가 판단하고 있는 영업적 상황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가지고 관리가 하나하나 모든 것 어떤 딜별로 다 그런 판단들을 근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걸 시각적으로 한 번에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관리가 되도록 돼 있고요. 영업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런 스테이지별로 딜이 현재 있는 딜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재 이달 매출, 분기별 매출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을 매출을 예측하죠. 포캐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캐스팅 된 것과 그 포캐스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딜의 어떤 현황까지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단계들은 결국 파이프라인 스테이지가 고객이 어떤 구매자의 어떤 여행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거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 담당자들 이번에도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봤을 때 담당자들은 업무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낸다, 뭐 아니면 뭐 상담을 한다, 아니면 뭐 이런 자료를 보낸다 이런 담당자 업무 중심 개별 업무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물었을 때 그러면 이 고객이 최종 목표를 위해서 크로징까지 가는데 지금 어떤 단계인 것 같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B2B CJ 같은 경우 있을 때 한 6개 사업부가 있었고 그 각 사업부별로 뭐 8명에서 10명이 넘는 영업 담당자들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를 이제 ABCD 관리라는 형태로 영업 담당자들이 다 뭐냐 거래처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 우선순위별로 나눠서 영업 활동에 대한 계획들을 다 잡고 또 이달의 매출 계획에 따른 것까지 연결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ABCD 관리였더라고. 그렇게 영업 담당자가 스스로가 거래처를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다음 그 정리된 거래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업 활동 계획을 잡았던데 이런 게 이제 이런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허브스팟 같은 걸 통해서 바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잡게 된 거죠. 근데 그 기준을 잡는 게 내 중심이 아니라 내 활동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문제, 구매 결정권자에 대한 문제, 또 이런 어떤 구매자 내에서 어떤 구매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기준으로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은 자기 업무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항상 계획이라는 것과 그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고객의 어떤 거래의 어떤 상태하고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항상 계획과 언밸런스 나는 문제가 영업 쪽에서 항상 현실적인 문제가 됐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설계할 때 내가 중심하는 활동이 아니라 고객이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딜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포커싱과 연결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과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획팀에 있으면서 영업 쪽에 매출 관리를 하고 포커싱을 할 때 항상 그게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스테이지를 잡을 때 내가 중심이 아니라 고객의 구매 여정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관점들을 설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인식하고 고려하고 결정하는 이런 단계들을 가지고 스테이지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인식, 고려, 결정의 영업 파이프라인 설계 같은 경우를 리드를 획득하는 거, 접촉하는 거, 미팅하는 거, 솔루션 제안하는 거, 제안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담당자들의 업무 중심이지만 그게 어떤 단계냐, 파이프라인 어떤 단계냐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러한 부분의 활동들이 배치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지별로 그러면 딜이 건수는 어떻게 되느냐.
뭐 1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스테이지 같은 게 5단계 스테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럼 1단계 스테이지와 2단계, 3단계, 4단계는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분류를 하는가? 그럼 그 단계별로 평가하는 기준, 딜의 어떤 건수는 최소한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에 몇 개 정도의 딜이 현재 정도의 딜이 진행되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또 딜별로 매월 딜에서 딜로 전환하는 전환율로 몇 프로가 돼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걸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딜에서 끝까지 딜에 얼마만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평균적 각 단계별 딜의 전환율은 얼마나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데모에서 뭐 협상 단계, 최종 뭐 이런 단계를 평균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처음 고객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부터 최종 크로징 단계를 단계별로 나눠서 그 단계별로 이탈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관리하는 거와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비즈니스도 스테이지별로 딜의 어떤 상태들, 최종 크로징 상태에서 이탈률이 얼마나 되느냐, 또 단계별 이런 전환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은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단계별로 딜은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가 몇 건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목표들이 명확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계약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매월 분기별 어떤 수익 목표를 명확하게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매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각 스테이지별 몇 건의 딜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 특정 영업 파이프는 각 단계별 어떤 상담수를 역산해 보면 이런 식의 어떤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회사에서 쓰고 있는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수주 목표를 달성하려면 1년에 2,000건의 거래가 딜이 필요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거래가 2,000건이 있기 위해서는 12개월로 나누면 160거래가 월별로 있어야 되고, 제한은 8,000건이 있어야 되고, 협의는 32,000건이 있어야 되고, 전환 64,000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각 스테이지별로 최소한 매출 목표라는 걸 달성하려면 이런 과정 없이 우연하게 갑자기 매출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똑같거든요. 100개의 전환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의 클릭률이 발생해야 되고, 몇 개의 노출이 있어야 되고, 몇 개의 유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나 오프라인 비즈니스나 결국은 목표로 하는 매출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동들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목표를 관리하기 위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매칭되는 것 자체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이런 어떤 B2B든 B2C든 동일한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업무 활동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조직적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이게 만약에 영업 담당 사원이 100명이라면 1인당 과제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팀별 목표가 있는 거고, 그죠? 회사 목표가 있는 거, 팀별 목표가 있는 거, 팀 내에 담당자별 목표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게 담당자별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딜이 단계별로 어떤 딜별로 어떤 거래건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활동 목표와 활동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안 나왔을 땐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러면 담당자의 영업 역량이 그게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 이유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탈의 원인, 그리고 전환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걸 파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런 거를 우리는 그로세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이탈이 생기느냐는 걸 파악해서 그 이탈이 생기는 걸 개선해 나가는 거를 온라인에서는 그로세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업 활동별로 왜 이탈률이 많이 생기고 왜 평균적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왜 나오지 않느냐는 원인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스테이지별 다음 단계로 전환되는 잠재 고객 간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 뭐 이런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데모가 문제냐, 제품이 문제냐, 아니면 뭐 이번에 제한이 문제냐, 상담력이 문제냐,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수치나 행동을 바탕으로 영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업 프로세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회사의 영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과제들이 구체적인 이런 실행 과정을 통해서 도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단계별 영업 확률 감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사실 이제 이 CJ에 있을 때 6개 사업본부로 관리를 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ABCD 관리라고 하게 되면은 담당자들은 매달 크로징에 대한 매출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다 크로징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달에는 크로징이 됐는데 다음 분기에는 갑자기 이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달 매출하고 다음 달에 이달은 매출이 많은데 다음 달은 매출이 없어. 왜 그러냐면 활동 자체가 다 크로징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딜에
딜 1단계, 2단계 딜이 생성이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비워버리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부서의 매출이 막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사실은. 관리가 어떤 포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매출 포캐스팅이 안 되는 거죠. 상당한 부분이 마치 이제 운에 맡기는 것 같은 그런 우연성에 맡기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제가 되게 많이 겪었었어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인적 기반으로 해서 판매를 할 때 영업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매출이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딜 스테이지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현재 지금 어떤 단계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 그다음 달, 반기, 연간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딜별로 딜이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회를 감소하는 거를 관리를 할 수가 있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담당자가 물론 크로징을 해서 매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앞단계 딜들을 계속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한 영업적 육성 활동도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 자체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명확하게 현황도 파악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런 스테이지 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측되지 않는 영업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계별로 잠재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각 딜 스테이지별로 스테이지로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규칙들, 원칙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영업 활동들을 거기 딜별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결국은 주간 업무 활동이 되는 거고 연간 업무 활동이 되는 거죠. 그죠? 월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월 활동에서 내가 전체적인 활동 중에 이달에 크로징을 하기 위한 활동, 그 다음에 딜 1단계를 하기 위한 활동, 2단계를 하기 위한 3단계를 하는 활동들이 결국은 우선순위와 긴급도를 정해서 활동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회사 내 어떤 목표치와 활동의 계획에 대한 기준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딜을 한번 놓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크루징 조심하다 보면 정말 중요하게 2단계, 3단계에서 딜을 관리해야 될 걸 놓쳐버리면 결국 다시 그거는 그냥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응 원칙에 대한 거를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팔로업 전략을 통해서 잠재 고객이 언제든지 이탈될 수 있는 예측을 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건강한 이런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자체를 균형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영업팀 전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주기적 관리, 이런 파이프라인을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서 그 파이프라인 단계별로 뭔가가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있거나 뭔가 계속 거기서 단계가 지연되는 단계 같은 경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딜들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가 되면 그 다음 단계 그거는 어떤 기간이 지나거나 어떤 판단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서 그 딜에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 제외를 시킨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세일즈 파이프라인의 건정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평균 세일즈 주기, 각 스테이지별로 평균 세일즈 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오래 그 파이프라인에 머무르고 있는 딜에 대한 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 활동이 멈춘 딜을 포기해야 된다, 이거는 이 딜에서 아예 빼야 된다, 리젝트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걸 판단할 때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들도 내부적으로 표준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일즈 스테이지별로 이런 변경되는 것들 자체를 이런 허브스팟에서는 보면은 바로 이렇게 알람이 들어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딜은 얼마 기간이 설정됐으면 그 기간 동안 뭔가가 영업적인 피드백이 없거나 그 액티비티가 없게 되면 거기 표시가 막 나와요. 색깔이 구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는 관리자는 그걸 딱 보면 색깔만 보면 이 친구가 이거 왜 놓치고 있지, 들어가서 딜에 대해서 들어가서 쭉 지금까지 응대한 거, 미팅한 것뿐만 아니라 전화한 거, 잘해준 거,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영업 액티비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모든 이력을 그냥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허브스팟에서는 그렇게 세일즈 딜의 어떤 세일즈의 어떤 현재적 상황들 자체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딜 자체는 여기서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는 거라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는 관리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딜을 삭제해야 된다 그러면 삭제하기 전에 마무리 고객인 거 뭔가 확인하는 거에 대한 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메일 보냈을 때 이런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아직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무응답일 때, 그러면 2번과 3번의 시나리오일 때는
파이프라인 딜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거한 딜들은 그냥 지워버리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를 CRM에다가 그냥 하나의 리스트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을 하게 되고 뭐 1년쯤에 한 번쯤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명절 안부 인사나 아니면 회사에서 특별한 뭔가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 뭔가 신제품이 나왔거나 이런 거를 보내주는 형태로 정도로 뭔가 보내주고 거기서 다시 뭔가 고객이 반응이 있으면 다시 딜 스테이지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형 딜에서는 제외시켰지만 고객 기본적인 컴퍼니의 정보나 컨택 정보 같은 경우 CRM을 관리를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기준 이런 기준들도 허브스팟에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 딜의 데이터의 각각 딜의 스테이지별 데이터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딜들은 거꾸로 딜이 4단계 있다가 다시 1단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담당하던 사람이 퇴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담당자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딜이 처음에 아까 4단계까지 갔던 게 다시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는 뭐 견적을 보내는데 견적서가 발라돼가지고 뭐 아예 검토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을 때도 딜의 그런 어떤 스테이지가 업될 수도 있지만 다운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반응을 해가지고 담당자는 이런 딜의 상태들의 이슈들이 생겼을 때 액티비티가 생겼을 때 그 딜에 대한 반응을 즉각 정도 해서 딜 자체가 현재 스테이지별 딜이 최적화된 상황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관리들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 파이프라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 담당자 입장은 하나라도 더 딜을 놔두는 게 왠지 뭔가 그래도 뭔가 내가 거래해야 될 담당해야 될 거래처가 있고 그런 딜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거를 기준을 가지고 제거해버리지 않으면은 계속 활동 자체가 더 집중해야 될 어떤 결국 한 명의 영업 담당자가 하루 일주일 동안 써야 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단장 단기적으로 뭔가가 어떤 변화가 액티비티가 없는 그런 딜을 남겨놓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의 낭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딜은 과감하게 제거를 하는 그런 것들의 결정들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체류 시간보다 긴 파이프라인이나 딜을 다음 단계 일어나는 딜은 예측하고 빨리 그리고 또 여기 각 단계별로 포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단계는 매출 가능성이 10%가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계산서 발행하는 거 100% 봤을 때는 각 세일즈 단계별로 퍼센테이지로 해서 전체적인 포캐스팅이 되는데 그게 계속 남아있으면 포캐스팅을 잡혀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포커싱 대비해서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본인이 실적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체류되고 연기되는 딜들에 대한 거는 삭제시키는 게 오히려 더 본인의 포커싱 대비 실질적으로 성과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뭐 1개월마다 신실시한다든가 아니면 기준을 잡아서 딜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통해서 딜을 제외시킬 것들, 그 다음에 업시킬 것, 다운시킬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일즈 파이프라인 검토에 도움이 되는 질문사항들은 거래 딜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딜 영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경쟁 상대는 어디 있는지 경쟁 상대와 경쟁 우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거절의 형태로 많았는데 그 계획 상세를 해서 영업 전략을 어떻게 반영하면 좋은지 딜 스테이지 이동이 없다면 이유가 뭔지 다음 스테이지로 전환과 진행 속도를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담당자 스스로가 질문을 통해서 결국 왜 이탈률이 생기고 이탈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 그게 딜에 대한 어떤 현재적 관리뿐만 아니라 내가 제안하는 제안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견적의 어떤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상당 기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더 차별성 있는 어떤 컨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 이탈률을 줄이고 스테이지의 어떤 업스테이지 하는 것들을 더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크로징을 또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일즈 파이프라인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설계를 하는 과정이 바로 세일즈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2C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세일즈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바로 고객이 뭐 구매 바구니에 담고 장바구니에 담고 바로 결제하고 최종적으로 뭐 배송까지 일어나는 부분이 디지털 자체에서 일어나지만 많은 비즈니스들이 사실은 이런 디지털 단계와 MQL 단계와 SQL 단계가 엮여져 있는 비즈니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작년 말고 그 전에 그 강남에서 그 병원 쪽 관련되어 있는 저기 수면건강연구소에서 제가 한 9개월 정도 자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런 게 체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안 돼 있다 보니까 리드가 생성되면은 처음 리드가 생성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리드가 생성되면 바로 뭘 하냐. TM에서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리드를 제가 하루에 뭐 따다 보면은 한 달에 거의 한 뭐 2, 300개를 따갖고 여기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육성 단계가 없고 어떻게 되냐. 바로 뭐냐면 TM에서 바로 전화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TM에서 전화를 했을 때 거기서 그 실질적으로 상담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퍼센트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 DB들은 다 어떻게 되냐. 사장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이런 B2B 쪽에서도 앞쪽에 마케팅 퍼널 단계가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리드가 생성한다고 바로 영업을 하면 고객과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살 준비가 안 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리드는 다 사장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리드를 생성하고 리드를 육성하는 단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MQL 단계에서 바로 세일즈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효과적인 리드를 육성하는 단계들도 중요한 거고요. 이 단계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 단계에서도 보면은 상담으로 끌어내는 사람이 TM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서 계약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회사에서 처음 이 리드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병원으로 방문하게 하고 상담을 오도록 만드는 사람의 역할과 온 사람을 상담해서 카드를 끊게 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이런 세이지의 어떤 파이프라인 설계가 안 돼 있으면 되게 주먹구구식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리드 관리도 안 돼 있고 고객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냐 루스가 되게 큰 거예요. 고객 리드에 대한 루스가 되게 큰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적인 어떤 이런 어떤 고객의 디지털 특히 이제 B2B 환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 맞는 형태로 업무 프로세스가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는 영업 조직이 없어요. 이 전체가 뭐냐면 마케팅 조직에서 이루어져요. 마케팅 조직에 있는데 담당자가 MQL 담당자가 있고 SQL 담당자가 있어요. SQL 담당자들은 각각 카테고리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기에 처음 만나서 자료를 보내준 것부터 상담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담해서 그 고객이 현재 어떤 단계인지 파악해가지고 미팅을 잡고 제안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병원 쪽이 정형외과나 아니면 뭐 통증의학과나 가정의학과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활의학과나 이런 쪽이 주로 이제 컨셉 타겟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병원 영업을 어떻게 하냐면 영업 담당자들이 병원 가서 죽치고 있어서 의사하고 인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 병원이 아니죠.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장비, 고가 장비, 뭐 수억 대 장비를 납품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쪽에는 한 4천만 원대에서부터 1,000만 원대에서 4천만 원 후반까지 어떤 상품인데 그걸 기존에 있는 그런 인적 판매 영업 방식으로 해서는 효율이 나지가 않는 거죠. 또 그렇게 할 때 문제점이 뭐냐? 영업 사원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회사 조직이 정말 들쑥날 거의 영업 담당자들한테 휘둘리는 거죠. 사실 조직 입장에서. 그랬을 때 우리 회사에서는 아예 그런 방법보다는 이 모든 거를 다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기본적인 모든 과정을. 그래서 허브스팟이라는 걸 도움을 뱉고 그 모든 프로세스를 허브스팟에 갖고 있는 마케팅 자동화. 그죠? 그 다음 세일즈 포스 오토메이션. CRM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마케팅 퍼널 단계와 세일즈 파이프라인 퍼널 단계 모든 거를 디지털화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계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을 통해서 행동에 대한 관리를 할 것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한 분석까지도 다 나오도록 이렇게 지금 업무 분석을 하고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형태를 뭐 소규모 기업이 이런 조직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전체를 설계하고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처음 고객의 접점을 만들어서 최종 클로징까지 가는데 이렇게까지 뭐 허브스팟까지 도입하고 막 이렇게까지는 않지만 최소한 내 고객과의 어떤 접점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접점들을 누수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더 클로징으로 가도록 하는 거에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이 마케팅 퍼널이라는 고민과 이 세일즈 파이프라인이라는 고민들을 설계해보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게 왜냐하면 결국은 그 회사의 전환율하고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죠? 바로 그 회사의 매출하고 영향이 있는 거고 그 회사의 수익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B2C 하는 데서도 왜 구글 애널리틱스를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의 목표들이 뭐냐면 어떻게 유입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전환을 늘리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전환을 늘리는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탈률을 줄일까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탈이라는 거를 어떻게 판명할 거냐는 거죠. 그거를 데이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은 되게 그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개선해내고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데이터화하고 데이터 중심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회사 내의 어떤 그런 매출 관리나 이런 어떤 영업 프로세스의 관리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회사 규모, 우리 회사의 어떤 리소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관점들의 방식들을 어디선까지 어떤 어디까지를 내가 그걸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저런 문제의식부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화두가 결국 이런 작업 자체가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결국 회사에 있는 단지 고객을 유입하고 판매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그 판매에 필요한 회사 내의 어떤 구매 의사 결정 구조 또 그다음에 영업 프로세스 담당 업무 역할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마케팅 자동화 설명하면서 기존의 마케팅 역할이라는 것과 지금의 마케팅의 역할, 세일즈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비대면 환경, 특히 온택트 환경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비즈니스의 어떤 퍼널과 파이프라인이 설계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변경된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을 분명히 모두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뭐 자동화를 고민한다든가 기타 많은 걸 고민을 할 때 이런 고민들도 하나의 어떤 회사의 매출 목표나 수익이나 회사의 어떤 발전적인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는 하나의 어떤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를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실제 업무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기존에 뭐 세일즈 퍼널이나 파이프라인 처음 말씀드렸지만 세일즈 퍼널을 마케팅 퍼널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리고 또 퍼널이가 무엇인가 그게 결국 회사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 판매 방식에 따라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방식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회사,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어떤 이런 판매 방식, 판매를 또 효율화시키는 방식,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들도 지금 이런 어떤 온택트 환경에 디지털 중심의 어떤 환경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비즈니스 퍼널이라는 것과 세일즈 파이프라인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 그래도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강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형태라고 자료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를 채팅창에다 좀 남겼는데요. 한번 봐주시죠. 채팅창이 있나요? 잠깐만요. 네. 채팅창 좀 볼게요. 네. 그 문제의 딜을 제거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딜은 완전히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따로 관리를 하나요? 그 CRM으로 들어갑니다. CRM 데이터에 남아 있습니다. 네. 딜이라는 거는 예, 현재 진행 중인 뭔가가 비즈니스 상황에 진행 중인 거를 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딜에서 일단 제껴지는 것들은 CRM에
데이터 DB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해외 영업을 할 때 네네. 이 파이프라인이 달라지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똑같나요? 해외 영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뭐 지사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예, 결국은 해외 같은 경우를 전부 다 자료를 갖고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예, 통화를 하든지 그죠? 예. 그럼 아니면 이제 뭐 전시회 나가서 만난다든가 그렇죠. 출장을 가야 된다든가 뭐 네. 그런 경우도 네,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전시회라는 것 자체는 가서 이제 크로징 시키기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전시회라는 거는 이제 리드를 생산하는 단계가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아까 세일즈 파이프라인 쪽에서 본다면은 그 단계가 한 2단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쪽에서 요구하는 견적을 요구하거나 견적을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자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여기 진짜 구매를 할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문의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또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뭐 메일로 주고받든지 아니면 전화로 통화를 하든지 뭐 이런 상담을 통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딜 관리를 봤을 때 그런 상담을 통해서 이제 내가 딜 관리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환경으로 결국 온택트 환경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요즘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터널을 가지고 아까 보신 이런 터널과 이런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충분히 고객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해외 담당자인 여직원이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 음, 음.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 코로나가 없을 때 나왔던 이 세일즈 파이프라인이랑 지금이랑 좀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 전에서는 그게 이제 인적 판매 중심이니까 영업사원들이 갖고 있는 역할 자체가 훨씬 컸죠.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CJ에 있을 때 영업 조직은 100%가 다 뭐냐면 리드 생성부터 시작해서 크로징까지가 다 영업 담당자들이 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기획팀에 있으면서 마케팅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기껏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는 이제 뭐 세미나 정도 그 전시회 나가게 되면 전시회 준비하고 기획하는 단계 아니면 세미나 정도 준비하는 단계를 통해서 마케팅 역할을 하는 거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뭐 명함 정도를 넘겨주는 정도만 제가 했지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리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레이드를 일정 정도 MQL 단계까지 육성하는 단계라는 것 자체는 아예 목표에 없었죠. 마케팅 담당자한테 목표에 아예 없었던 거고요. 바로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바로 그게 기존의 영업 담당자들이 했던 역할이거든요. 왜 찾아가서 밥 먹읍시다, 식사합시다, 커피 마십시다 하면서 했던 게 바로 그렇게 MQL 단계까지가 영업 담당자들이 다 했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같은 단계에서는 바로 그런 단계를 마케팅 담당자들이 다양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고객들이 정보를 찾거나 하는 것들 자체가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든가 자료를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트래킹을 통해서 고객의 행동들이 관심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이 반응하는 뭐 링크를 클릭한다든가 동영상을 열어본다든가 또는 아니면 뭐 홈페이지 들어와서 뭐 이북을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가격표를 본다든가 여기 따라서 다 반응도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마케팅하고 영업 쪽에 협의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스코어링을 매길 수도 있고 또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걸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단계를 거치는 건 무조건 영업 담당자에게 영업 정보를 줘.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영업에 컨택할 수 있는 MQL 자기를 갖춘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합의를 하고 정하면은 그 앞쪽에 이제 마케팅 담당 쪽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 트리거가 생기면 자동으로 영업 담당자한테 이메일이 날아가도록 돼 있죠. 예. 그런 거를 이제 회사 내에서 모든 걸 이제 규칙을 정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설명하신 거 들으면서 네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네네. 막 기술 영업도 해야 되고 제품도 알려야 되고 또 해외도 또 문을 두드려야 네네. 되고 그런 데들이 이런 거를 좀 구축을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도움은 들었거든요. 되는데 제가 예, 이제 작년에 1년간 있었던 게 CNL 로보틱스라고 그 회사에서 1년간 이제 부서 자체가 이제 사실 그 제조 부서에 있지는 않았고 저는 이제 교육 쪽에 교육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1년간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하면 거기 직원이 30명이 넘거든요. 근데 되게 기술 영업이고 전문적인 영업인데 심지어는 웹 담당 마케터가 없어요.
매출 50억 하는 회사인데, 근데 제가 작년에 그런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학습 병행제라는 걸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학습 병행에 담당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있는 강소기업을 제가 1000여 군데를 홈페이지를 다 뒤졌어요. 그리고 메일을 보내서 그런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 리스트를 찾았는데, 강소기업이면 그래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는 상당히 그래도 매출이 있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여전히 뭐냐, 옛날의 인적 판매 방식에 다 지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해야 되는데, 첫째 변화의 필요성을 뭐 디지털로 바뀐다, 마케팅 해야 된다는데,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 모르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어떤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누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영자가 그걸 인식하고 있고 경영자가 회사 내 어떤 조직에서 그런 역할을 뭔가가 미션을 부여하고 방향을 가면은 가능한데, 지금 제가 있는 엑스바디라는 회사에서는 대표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비즈니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고 디지털 환경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교육을 저한테 작년에 아침 새벽 시간마다 마케팅 자동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필요는 있는데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그걸 또 어떻게 내 기존의 비즈니스에 적용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자체가 정말 미약한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인식한다면 충분히, 제가 이제 그 T플러스 아카데미라고 거기에 있는 회사에 있으면서 기업 대표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필요는 느껴요. 뭐냐면 당장 영업사원이 있는데 영업사원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출이. 그리고 영업 담당자들이 특히 비대면 환경되고 되니까 기업에서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변하는데 거래처 수도 줄어들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이런 어떤 인식을 토대로 해서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그런 환경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30명에서 50명 정도 규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지금 딜레마들. 심각한 딜레마를 보시면 돼요. 네. 인력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도 판단도 못 하고요. 지금 허브스팟 같은 경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이 허브스팟을 에이전트를 하는 기업체가 한 20개가 넘어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에이전트 하는 데가 2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헬로 디지털이라는 거 거기가 하고 있고 거기 외에는 제대로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어떤 이런 기업 문화에서 이런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느린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허브스팟 같은 경우는 되게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제가 마케팅 자동화를 공부하기 처음 때 컨텐츠 마케팅을 할 때 이미 B2B 마케팅 자체가, 제가 그 자료는 그전에 한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91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B2B 환경 자체가 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된 경우가 비중이 되게 커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느렸거든요. 그런 어떤 지금 현황의 갭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뒤에 채팅창에 보면 또 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가장 네네. 간단한 세일즈 어퍼튜니티 네네네네. 퀄리피케이션. 예. 네. 이거는 저희 올리신 분이 네. 요거 올리신 분이 질문을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천익입니다. 네네네. 예, B2C에 집중된 교육은 많이 있는데 B2B 얘기를 해서 좀 반가웠고요. 네네. 우리가 마케터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만 세일즈에 기반한 얘기가 추가가 돼 있어서 네네. 더 현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보통 이게 영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네. 영업 사원에 따라서 많이 의존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네. 근데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간단하게 이 3가지 질문을 하면 이 영업 기회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래서 창고용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질문을 예. 하기보다. 그 말씀을 하시려던 거죠. 기존 오프라인에서 영업 담당자에게 지금 영업 담당자가 거래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딜이 실질적으로 클로징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거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허브스팟에서는 그 객관화시킨 걸 가지고 담당자들이 계속 그 부분을 액티비티를 보면서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손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업 담당자들이 고객과 딜을 대해서 가지고 고객과 소통하는 모든 내용들을 액티비티로 다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영업 활동들 또는 포캐스팅이 그 포캐스팅을 담보할 수 있는 실제 활동도 기반들 또 딜이 기반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관리자는 이 전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허브스팟에 제공되는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의 기능의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강의가 이제 플로차트식으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강의를 해주시네요. 근데 아까 허브스팟이라는 것은 그 자동화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자동화 마케팅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교육기간 내지는 비용 그 다음에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쌓이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서버 같은 것이 다 연결되어 있나요? 이런 지금 허브스팟은 그 소기업 개인 사업자는 쓰기가 어려워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월 비용 20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들었던 저희가 소개드렸던 유시폰드나 이런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이 허브스팟은 마케팅 자동화의 하나의 어떤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가장 오랜된 전통과 그리고 마케팅 자동화라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어 온 곳이 바로 이 허브스팟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미국의 이제 솔루션이고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표준적인 그런 어떤 마케팅 자동화의 표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이제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위시폰드나 이런 허브스팟 같은 경우는 다 뭐냐면 SaaS라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이게 뭐냐면 모든 게 클라우드에서 모든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사용자는 계정을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에 맞는 그리고 자기가 현재 쓰고자 하는 것들을 컴포넌트 방식으로 선택해서 그 계정을 가지고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뭐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마케팅 자동화만 쓰고 싶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다 컴포넌트화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부터만 골라서 사용하면서 그 사용의 어떤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시폰드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이 다 통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단지 거기서는 사용자의 수마다 유저 수마다 그걸 이제 리드 수라 그러는데 리드 수의 어떤 양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건데 비해서 허브스팟은 이런 기능별로 컴포넌트가 다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세일즈 쪽하고 마케팅 쪽하고 CRM 쪽하고 이런 게 기능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그 마케팅 자동화에 대해서 그 파이프라인, 예,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저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예,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거는 그냥 지금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마케팅 많은데 마케팅 고민하시는 분 중에 보면은 B2C 그러니까 쇼핑몰을 해가지고 쇼핑몰의 매출을 높이고자 하는 고민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거 말고 이렇게 서비스나 또는 이런 B2B나 어떤 고관여도 상품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케팅을 고민할 때 디지털 마케팅의 고민의 초점들이 이 세일즈 파이프라인 같은 이런 것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앞쪽에 이제 유입이나 이쪽에 고민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확장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동기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단장 여러분들이 이거를 솔루션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거를 권하기 위해서 한 세미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쪽에서 B2B와 관련된 비즈니스나 해외 비즈니스나 아니면 또 사람을 대상하는 비즈니스나 어떤 비즈니스 퍼널 단계에서 반드시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과 뭐 TM이든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크로징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 같은 경우가 디지털 퍼널을 만들 때 일반 B2C 퍼널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를 이해하는 정도로 오늘 어떤 세미나의 의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허브스팟에 대해서는 최경영 교수님이 그 링크를 하나 올려주셨거든요. 네네네. 채팅창이에요. 예, 네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 교수님 다음에 다음 주는 최 교수님 아닌가요? 저번에 순서를 바꾸시지 않았나요? 예, 최 교수님 최 교수님 지금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음 주엔 제가 합니다. 예,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예, 다음 주에 제가 저거 하기로 한 게 요새 그 비디오 챗봇, 메시지 예. 관련해서 챗봇 사용에 대한 활용도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그 카카오 쪽의 챗봇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요새 그 페이지랑 연결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다 통합 그 메신저로 지금 그 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챗봇 기능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챗봇하고 카카오 챗봇이 어떻게 다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거 마케팅 용도로 써먹는다고 할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좀 그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개요, 좀 핵심만 좀 딱 좀 짚어가지고 비교하면서 좀 알려드렸으면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예. 자,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뒤에 올려드린 링크가 그 허브스팟 그 사용 가이드 문서거든요. 그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카피해 놓으시고 한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예.